농촌에서 농사 짓면서 살겠다는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청년 농민들은 그거는 어떤 농민이어야 되느냐는 거죠. 1년에 1억 버는 농민? 돈만 많이 벌면 되는가? 그런 농민은 사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봉사하면서 끝까지 딱 정리할 농사도 짓고 지역사회 어르신도 돌보고 자유로운 삶을 어느 정도는 좀 추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이런 새로운 농민, 청년 농민을 농촌에서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한국 농업과 농촌의 향후 20년 뒤의 미래가 달려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예, 안녕하세요. 김정섭이라고 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농업정책 그리고 농촌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1년 정도 안식년이라고 그러죠. 특별휴직을 받아서 지금은 충청남도 홍성군에 있습니다. 그쪽에 젊은 협업농장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머물면서 1년을 보낼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젊은 협업농장 얘기와 곁들여서 한국 농촌의 젊은 농민, 청년 농민 이야기를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농촌 실정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장님이 누군지는 아시죠? 네. 도시 아파트는 이장님이 없죠. 그 농촌은 보통 한 마을이 리라고 돼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 농촌에 리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그 리를 책임지고 계신 분이 이장님인데, 행정리라고 그러는데 보통 리가 36,000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놀라실 일은 아닙니다. 36,000개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그 이 리들이, 행정리들이 모여서 면 또는 뭐 읍도 있죠. 그래서 행정리가 한 작으면 10개에서 많으면 3, 40개 모여서 면이나 읍이 되고, 면과 읍이 모여서 군이나 시가 됩니다. 그런데 리가 36,000개라고 얘기를 하니까 농촌이 굉장히 크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만, 우리나라 지금 5천만 되는 인구 중에 읍이나 면에, 즉 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인구는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약 20% 정도입니다. 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70%를 넘게 차지하죠. 근데 1,000만 명이 안 되고, 행정리는 36,000개 되지만 그쪽에 사는 농민들은 몇 집이나 될 것 같아요. 앉아 계신 분들. 농사 짓고 사는 가구죠. 가구가 몇 가구나 될 것 같습니까? 농촌에. 우리나라 전체 농가가. 아까 제가 농촌에 사는 인구는 1,00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다 농사 짓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데, 농가가 한 25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농촌 인구 전체 1,000만 중에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집에 속한 가족들 숫자가 4분의 1 정도인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집에는 워낙 연세 드셔서 농사를 못 짓는 어르신도 있고 간혹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 빼고 나면 실제 농사일을 하는 인구는 대략 140만에서 150만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요 정도 기본적인 감을 잡고 이제 제가 청년 농민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보통 어떻게 따지냐면, 농사 짓는 집을 농가라고 하는데, 농가에 가구주가 있죠. 가장이라고 하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데, 가구주 연령별로 봤을 때 우리나라 농가 수가 100만입니다. 농가 인구는 240만에서 50만 정도 되고, 농사 짓는 집이 100만 가구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가구주가 40세 미만, 그러니까 뭐 미성년은 가구주가 되기 어려우니까 뺀다 치면 20대 30대죠. 우리가 요 세대를 청년 세대라고 하는데, 청년이 가구주인 농가가 100만 가구 중에 몇 가구가 될 것 같으세요?
10분의 1, 한 10만 가구요? 그러면은 5%, 5만 가구? 예, 5만 가구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작년 통계로 14,000가구입니다. 그러니까 1.2% 정도인 거거든요. 실감이 안 오시죠? 1.2%라고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70년대 후반에는 행정리에 그래도 한 50집에서 100집, 200집 이렇게 사는 큰 행정리가 많았는데 지금 100가구쯤 되는 행정리는 별로 없고요. 대략 어딜 가든지 웬만한 데는 30에서 50가구 정도가 삽니다. 중간쯤 되는 마을에는 그냥 대충 보통 한 50가구씩 모여서 하나의 마을에 산다고 치자고요. 36,000개 행정리마다 50집씩 모여 사는데 아까 1%가 청년 농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50가구, 50가구 두 마을 통틀어서 농사짓는 젊은 가구 20대, 30대가 가장인 가구가 두 마을을 통틀어서 한 집이 있는 겁니다. 100집 중에 한 집, 1%죠. 한 12년 전 얘기입니다. 외할머니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며칠 전에 마을 총회를 했답니다. 모든 집에서 다 나와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대동회를. 무슨 회의를 했냐 그랬더니 12년 전에 저희 고향 동네 마을 회의의 내용은 마을 상여를 없애기로 했다고. 그거 앉아 계시면 상여가 뭔지 아세요? 모른다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젊은 분들은 이제 시골에서 누가 돌아가시면 이렇게 큰 이제 관을 넣고 이제 한 10명 정도가 장정들 건장한 남성들이 10명 정도가 메고 쭉 그 묘지까지 산소자리까지 가면 동네 사람들 다 따라가죠. 걸어서. 근데 우리 마을에서 그 당시에 제일 젊은 분이 50이 넘으신 분이었고 혼자 50대. 상여를 맺려면 최소 8명은 필요합니다. 동네에서는 나머지 7명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네 자기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한테 다 전화를 해서 우리 동네 초상 났으니 상여 매러 와라 해가지고 장례를 치르기를 1년에 10번을 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마을에 얘기한 거죠. 이러다가 내 농사는 언제 짓냐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동네 일을 이제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이가 없으면. 동네 일만 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농사는 누가 짓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땅이 있어도 이제 앞으로는 농지가 있어도 젊은 사람이 없어서 농사를 짓기가 어려울 것 같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아 사람 없으면 그 로봇도 있고 큰 기계도 있고 이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비행기로 막 농약 뿌리고 비료 뿌리고 요새는 드론으로 농약을 치고 하면 되지. 그리고 컴퓨터로 다 하고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는 농업이 있고요. 그렇게 하기 어려운 농사가 있습니다. 그 제가 머물고 있는 젊은 협업 농장은 상추를 포함해서 한 10개 정도 채소를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하는데 아직은 상추 따는 로봇을 생각하기 좀 힘듭니다. 물론 열심히 연구하면 그 로봇을 만들 텐데 사람이 안 하고 상추 따는 로봇을 만들려면 돈이 꽤 들겠죠. 상추 한 장이 얼마인지 아세요? 상추 한 장에 가격이 쌀 땐 10원도 안 돼요. 그 로봇을 만들어서 상추를 딴다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죠. 농사를 누가 짓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농촌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인구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 읍내 모든 장사하는 데가 문을 닫습니다.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오일장이에요. 장이 먼저 없어지고 좀 지나면 읍내 하나밖에 없는 한의원 문을 닫고 좀 지나면 이제 약국 문 닫고 그다음에 식당 이런 거 문 닫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가 없어지죠. 마지막으로 학교가 없어지면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사람이 이사 올 엄두를 못 냅니다. 학교를 어떻게 보내려고요? 이게 악순환입니다. 인구가 줄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 다 없어지고 병원도 없어지고 그럼 사람들이 와서 살기 싫어하고 또 있는 사람도 떠나고 그럼 인구가 더 줄어서 더 악순환이 되고 이것이 지금
수십 년 동안 한국 농촌이 경험한 현실입니다. 그래도 최근 한 10년 사이에 좀 변화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귀농, 귀촌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농업, 농촌에 관심을 갖고 농사 짓고 싶다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많이 늘어나서 1년에 지금 1,000몇백 가구 정도가 20대, 30대 귀농하는 친구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희망의 씨앗을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청년 농민들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렇게 오더라도 다 농사 지을 생각을 하고 오는데 지난달에 어디 행사에 갔다가 시골로 귀농을 해서 이제 농사 짓기 시작한 청년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순창군에서 온 청년, 이 친구 원래 신문 기자였어요. 나이가 30대 중반쯤 돼 보이던데 신문 기자인데 농사 짓겠다고 내려가서 산 지 3년째인데 이제 자기 얘기를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처럼 그냥 시골로 온 친구들은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산무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산무청년.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땅, 무자본, 자본이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30대면 뭐 퇴직금이 있겠어요? 아파트가 있겠어요? 저금을 해놓은 게 돈으로 따지면 자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 가사가 있죠. 새파랗게 젊다는 것만 한미천이에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무연고. 고향으로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연고가 없어요. 또 한 가지가 뭐가 없을 것 같아요? 무기술. 농사 짓겠다고 시골에 와서 30몇 살에 왔는데 30몇 살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삽질을 해보는 겁니다. 처음으로 호미를 집어보는. 되겠냐고요. 그 예전에 아주 예전에 사람들이 시골에서 80년대까지만 해도 할 거 없으면 농사나 짓지.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농사나 짓지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오니까 힘들어요. 오니까 힘들어요. 그렇다고 도시에서 계속 살기는 더 어렵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4대 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아까 무기술 얘기했지만 기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이라는 게 앉아서 농학책을 보고 어디 강의를 듣는다고 기술 습득이 되는 게 아니라 농사 짓는 기술은 몸을 익히는 겁니다. 머리를 익히는 게 아니고. 거기 계신 분은 모내기 해본 적 있어요? 손모내기, 손으로. 사진이나 영화 같은 데서 봤죠? 논에 들어가서. 저도 이제 홍성에 있으면서 거긴 젊은 친구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봄에 이렇게 봉사활동 오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본인들은 봉사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나 제가 볼 때는 교육이에요. 교육을 받아야 돼. 이 친구들. 이거부터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고 이거는 딱 꽂는 거다. 손가락 깊이 꽂는 거다. 대개 보면 이렇게 뭐 억지로 이렇게 잡는 신용을 하고서 이렇게 쭉 꼽는 게 아니라 이래. 그러면 이게 뭐가 뜨잖아요. 물리로. 뿌리를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꽂으라고 제발 좀. 왜 이렇게 던지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손톱새에 까맣게 흙이 끼잖아요. 흙 낀 거는 비누로 깨끗이 닦고 그러면 돼. 그래도 남아요. 머리 감으면 다 없어져요. 그거 아세요? 손톱에 낀 거는 머리를 감으면 희한하게 다 없어집니다. 자, 이런 거 책에 안 나와요. 네, 그죠? 해봐야 아는 거. 해봐야. 농사 기술이라는 게 대부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힘든 건 기술보다 몸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농사마다 많이 다르긴 하지만 대개 밭작물 논농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 뜰 때 나옵니다. 해 뜰 때 나오고 제가 있는 젊은 협업농장은 비닐하우스 8동에서 엽채류를 하는데 하우스 농사기 때문에 더 빨라요. 요즘 같으면 6시에 일을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농업이 뭔가 매력이 있고 좋다 이런 생각 가지고 와도 아침 6시에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죠? 기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어려움입니다. 몸이 농사 짓는 몸이 아니에요, 지금. 몸이 도시의 몸입니다. 이걸 다 털어내야 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새 나라의 어린이가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기술과 경험을 쌓고 이러는데 최소 1년이 걸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자본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자본이 없는데 문제는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분명히 자본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 친구들 생각하는 게 농사는 취직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자기 농사를 짓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고 월급 받는 일은 별로 드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농사는 자영업입니다. 내가 내 땅에서 내 농사를 짓는 거예요. 내 소유의 땅이 아니면 적어도 빌린 땅이어야 됩니다. 근데 뭐 어디 날마다 출근을 해서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농사일하고 월급 받고 이런 경우가 있긴 있지만 땅이 있어야죠. 도시 근로자 연평균 가구 소득이 4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4천 몇백만 원 정도 할 텐데 평균으로 논 몇 평 있으면 4천만 원 벌을 것 같아요? 논 몇 평에서 농사를 지으면? 연세 있으신 분은 좀 아는데 2만 평 정도 있어야 됩니다. 2만 평 정도. 지금 쌀값으로 따지면 논 한 평에 살려면 한 평당 5만 5천 원? 근데 보통 웬만한 데 10만 원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만 평이면 2만 평 땅을 내가 다 사서 가지려면 20억 원. 20억을 들여서 2만 평 논을 사서 거기서 내가 농사를 지으면 1년에 4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예,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20억 원을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1년 내내 놀을 겁니다. 이자도 그 정도 나올 거예요. 그렇죠? 땅을 어떻게 마련하냐고요. 젊은 친구들이. 자기 땅을 사는 건 젊어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려야죠. 빌리는 건 좀 싸요. 빌리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 안경 쓰시면 시골 가서 논을 빌리려면 어디를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찾아간다고.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 찾아가도 논을 빌리긴 되게 어렵습니다. 시골에서 농지 임대차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아름아름으로 다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파는 것도 아니고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안 빌려줘요. 땅이라는 게 그냥 아무 땅에나 뭐를 이렇게 틱틱 꽂는다고 벼가 잘 크는 게 아니고 거름을 항상 줘야 되고 항상 잡초 같은 거를 늘 뽑아주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잡초를 안 뽑아주면 잡초가 자라서 씨를 퍼뜨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더 많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잡초가 나는 자리를 한 3년 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풀을 뽑으면 4년 뒤부터는 풀 뽑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예 내버려 둔다. 그럼 3년 지나면 잡초가 아니라 나무가 올라옵니다. 진짜예요. 버드나무 이런 거 나무 올라옵니다. 몇 년 지나면. 그때 되면 그 나무를 걷어내려면 이제 삽으로 안 되는 거죠. 포크레인 끌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어르신들이 농을 빌려줄 때 아무한테는 안 빌려주고 관리를 잘 할 건지 안 할 건지 보고 판단한 다음에 빌려주죠. 그럼 땅을 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네 소문이 나야 돼요. 아, 저 친구 누구누구는 한 1년, 2년 옆에서 보니까 아주 건실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 싹싹하고 좋더라. 그러면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1년, 2년. 시골에서는 어르신들이 다 지켜봅니다. 표 안 나게. 몇 시에 일어나는지. 혹시 밤에 밤새도록 술 먹고 노는 애는 아닌지. 그래서 몸을 만들고 기술을 배워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자본이 없다는 것.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그동안 뭐 먹고 사냐는 거죠. 그 시간 동안에
뭐 먹고 사냐고. 그래도 돈은 있어야 돼요. 생활비는. 다만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있어야 아무리 시골에 살아도 전기세 냅니다. 근데 내 땅이 있어서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땅을 빌려주는 사람도 없고 난 농사 지을 줄도 모르고 이 상태로 한 2, 3년 버텨야 됩니다. 생활비가 없는 거죠. 속담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농사 지을 줄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비빌 언덕을 만들어야 젊은 친구를 시골에 정착시키고 농촌 사람들도 그 덕을 보고 이 젊은 친구들도 수월하게 자기 꿈을 실현하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아유 뭐 농사 짓고 싶다고 근데 기술이 없다고 모른다고 그러면 바로 시골 오지 말고 저 농업 대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한 다음에 와. 이게 말이 돼요? 수능을 다시 보라고? 학교에서 저도 농대를 나왔지만 농과대학에서 배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없고.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몇 분이 했던 거죠. 몇몇 분이 홍성에 이제 몇 분이 해서 젊은 협업농장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 동네에 그렇게 와가지고 좀 거칠게 얘기하면 이거 방송 나가면 뭐라 할 텐데 빌빌대는 청년들이 보이는 거예요. 와서 고생하고 어떡하지? 그래서 몇 분들이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얘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내버려 두면 여기서 한 두어 달 떠돌다가 다시 서울로 갈 거 아니에요. 포기하고 제대로 가르치자. 가르치고 할 수 있으면 생활비도 좀 만들어주고 생활비 어떻게? 일 시키고 농사일 시키고 일한 만큼 벌어가면 되지. 초보자니까 많이는 못하겠죠. 하지만 시골에서 처음 온 친구가 조금이라도 현금 소득이 있으면 버틸 수 있지. 젊잖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을 2011년도에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젊은 농사 배우겠다는 젊은이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협동조합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요. 동네 주민들이 돈을 걷었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동네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농민들이 돈을 걷어서 농장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이 동네에서 뭔가 저처럼 어두운 표정을 하고 배회하고 있는 청년 기농인들을 저 농장에서 받아가지고 농사도 가르치고 그 상추 키워가지고 막 한 달에 몇십만 원씩이라도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1년, 2년 막 버티면 동네 어르신이 뭐 나이 80이 되쳐서 난 힘들어서 농사 못 짓겠다. 누구 빌려줄 데 없을까? 이럴 때 얘네들 이렇게 소개시켜주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한 40몇 명이 제가 알기로 3천만 원? 그 정도 돈을 모았습니다. 3천만 원 모아갖고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3천만 원 모아서 논을 사요? 논 사면 얼마야? 평당 5만 원이야 치고 계산 한번 해봅시다. 3천만 원 몇 평은 삽니까? 평당 5만 원이면 3천만 원 모은 거 가지고 논농사를 지으면서 젊은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땅 사는 건 포기하고 땅은 이장님한테 빌리고 그래서 비닐하우스 8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리 농사를 가르친다고 하지만 가르친다고 농업을 가르치는 정식 학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돈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사 져서 먹고 살아야 돼요. 논농사는 돈이 안 돼요. 땅이 적으니까. 그래서 살 수 없는 게 비닐하우스입니다. 상추. 이거는 날마다 수확을 해서 날마다 팔고 날마다 현금이 들어오는 일은 되게 고됩니다. 일은 굉장히 고되지만 현금 순환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왜 젊은 협업농장은 왜 논농사 안 하고 비닐하우스 상추만 하냐?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왜 채소를 하냐? 수박 안 해요? 참외 안 해요? 왜 상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돈이 없어서요. 작은 면적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 면적 기준으로 돈을 가장 빨리 많이 회수할 수 있는 건 엽채류입니다. 상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이곳에 기반도 없고 농사기술도 없는 청년들이 농촌과 농사를 배우는 젊은 협업농장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청년들이 하나 둘 비닐하우스로 출근하는데요. 현재 농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은 모두 8명.
비닐하우스에서 상추, 치커리 등 10여 종의 쌈 채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불문 요리잖아. 화법농장은 일단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농장이고요. 청년들이 직접 농사를 생산을 하고 생산한 것을 같이 분배하는, 분배로 소득을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 농장은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일한 대가로 임금을 지불하는데요. 하지만 젊은 협업농장은 함께 일한 생산자들이 이익을 나누어 갔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연중 재배가 가능한 쌈 채소는 농한기가 없는데요. 덕분에 일은 고되지만 농사를 배우기엔 더없이 좋습니다. 그날 청년들이 수확한 생산물들은 유기농 영농조합과 식당 등의 직거래로 판매되는데요. 이 모든 작업을 통해 파종부터 판매까지 농사 과정을 모두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농사가 아닙니다. 협업농장은 마을의 일이 농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데요. 예초기가 좀 무겁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들기에는 많이 힘들어서 저희가 좀 젊다 보니까 대신 일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힘든 오전 일과를 마치고 함께하는 점심시간. 식사를 하면서도 마을 일을 의논하는데요. 100리터짜리가 3개나 쌓여 있는데 언제 갖다 치워줄래? 한차가 오니까 지금은 할 게 너무 많아. 마을에 뭐 청소도 맡아서 협업농장에서 많이 하고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농촌 생활에 적응하는 일도 어렵지 않은데요. 협업농장에서 마을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농장 일이 모두 마무리되는 시각. 하지만 청년들의 일과는 끝나지 않았는데요. 일주일에 7번 매일 다른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작문 수업인데요. 농장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은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이 됩니다. 필요한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을 때도 있는데 자꾸 지나다 보니까 이게 쌓이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뭔가가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긴 한데 그래도 네, 열심히 좀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사회인 것 같아요. 좀 작기는 하지만 뭔가 제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농촌은 저한테 되게 늙고 이렇게 나이 드신 분 많고 이런 좀 어두운 분위기였는데 여기는 굉장히 밝은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농촌 개념을 좀 바꿔준 곳인 것 같아요. 농촌에서 일을 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협업농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또 배우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런 비슷한 일을 했을 때 왠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용기를 주는 곳입니다. 농촌의 꿈을 품은 청년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곳. 젊은 협업농장입니다. 지금 청년 농민이 필요하다고 해서 많은 정부의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를 노력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좀 부족한 게 이런 실제적인 거예요. 누가 옆에서 농사를 직접 가르쳐주고 직접 해보고 이럴 수 있는 곳이 아직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이들 모아서 같이 농사를 짓고 농사 짓는 것 자체가 배우는 거죠. 농사 배우고 수확한 농산물 팔아서 생활비도 좀 가져가고 그러면 아까 4대 난점 중에 그 생활비 문제는 어느 정도 충분치는 않습니다. 돈을 많이 못 벌고 다 초짜들이고 이러니까 그래도 이제 전기세 낼 만큼은 벌죠. 전기세 낼 만큼은 법니다. 협업농 나가서 자기 농사를 지어라 이거예요. 원래 뜻이 자기 농사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젊은 협업농장에서 여기는 일시적으로 거쳐가는 통과 지점인 거지 여기서 계속 월급 받고 일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배워갖고 나가서 자기 땅 빌리든 사든 자기 농사를 지어라는 건데 그래서 협업농장에서 일을 할 때도 자율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계획하고 책임지고 농사 지을 줄 알아야 된다. 농업은 임금 노동자의 마인드를 가지고는 하기 어려운 겁니다.
어차피 월급은 정해져 있다. 그러면 나한테 제일 유리한 게 뭡니까? 월급은 정해져 있어. 한 달 뭐 200만 원 받는다. 어쨌든 200만 원 받으면 나한테 유리한 게 뭡니까? 일을 내가 더 한다고 더 주나? 아니죠. 그죠? 잘리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편하게 있는 거죠. 그죠? 너무 안 하면 잘릴 거 아니에요. 월급이 깎이거나. 그러니까 기본은 하되 굳이 애써서 죽어라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이른바 월급쟁이 마인드라고 하는 거죠. 자, 농사는 내 농사입니다. 내가 일을 안 하면 내가 굶는 거예요. 젊은 협업농장에서 농사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하냐면 야, 요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설명을 해주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곰팡이 같은 게 자라나서 작물이 병이 돌았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해라라고 안 알려줘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한 명이 아, 이건 흙이 질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래를 좀 갖다 이렇게 섞으면 좀 낫지 않을까요? 또 한 명은 아, 그게 아니고 뭐 흙을 더 쌓아서 높이를 올리면 물이 잘 빠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 그럼 넌 저쪽에 5평 모래 해봐. 그럼 넌 이쪽에 네가 말한 대로 한번 해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율적인 태도를 몸에 익히는 것. 이런 식으로 쭉 협업농장을 말하자면 졸업하고 나가는 거죠. 1년이나 2년 뒤에 땅을 빌려서 사거나 빌려서 나가서 자기 농사를 짓고 이러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관계를 형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협업농장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 두 번째가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입니다. 시골에서는 그렇게 옆집을 도와주고 하지 않고서 시골살이 한다는 거는 좀 어떤 의미에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걸 젊은 친구들이 처음에 오면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왜 우리가 너희 집 쓰레기를 다 날라줘야 되고 마을 풀을 내가 다 깎아야 되는가? 막 반발을 합니다. 쓰레기 좀 치워라, 뭐 저수 치워라. 그러면 젊은 친구가 아, 우리가 이런 거 왜 해야 되냐고 그러면 협업농장 실무 책임자가 그러죠. 젊은 협업농장의 첫 번째 업무가 마을 일이다. 두 번째가 상추 따는 거다. 잔소리 말고 가서 해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한 1년, 2년 이렇게 경험한 친구들 알게 돼요. 나중에 아,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되죠. 이런 식으로 협업농장을 운영을 해오고 있고 이게 비빌 언덕이자 학교죠, 일종의. 자,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을 꼭 협업농장 같은 스타일은 아니도 동네 분들이 야,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농사짓고 살면 좋잖니. 그러니까 비빌 언덕을 만들자. 가르칠 것도 가르치고 나중에 잘 관계도 맺어가지고 땅도 확보해주고 이런 걸 전국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요새는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전국에 많이 생겼다 치자고요.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던지는, 그냥 궁금한 한 사람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을 키운다. 왜? 젊은 협업농장을 나온 청년 농민들은 그러면 어떤 농민이어야 되느냐는 거죠. 어떤 농민을 키울 거냐는 거죠. 교육을 한다라면 1년에 1억 버는 농부? 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젊은 협업농장 스스로 겨우 1억 조금 넘게 벌고 있기 때문에 10명이 일해가지고 1억 5천 버는데 무슨 한 사람이 1억 버는 걸 어떻게 가르칩니까? 1억 벌려면 그건 땅이 많아야 돼요. 그거는 뭐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돈만 많이 벌면 되는가? 어떤 농민을 키울 거냐? 어떤 농민을 키워야 이 어려운 농촌, 농업을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가 도움이 되는, 그 본인의 입장에서도 시골로 내려온 목적을 이루고 농촌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 친구들이 있어서 지역이 좋아지고 그러려면 어떤 농민을 키울 거냐, 이게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어떤 농민을 키울 건지를 결정을 해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같이 살 건지를 설계를 하는 거죠. 협업농장 친구들이 상추만 따는 게 아니고 그 저녁에 여러 가지 수업을 합니다. 월요일에는 인문학 강좌를 듣고 올 한 해 동안 제가 와 있으니까 화요일은 농촌 사회학을 제가 가르칩니다. 수요일은 작문, 글쓰기를 배우고 목요일은 뭐 유기농법을 배우고 뭐 이런 식입니다. 농사 기술을 이론적으로 배우는 수업이 있는데
사실은 그 시간에 수업 안 하고 상추를 따면 돈을 1년에 몇 천만 원 더 벌 수 있어요. 시골 동네 할머니들도 뭐라고 해요. 애들이 4시 반만 되면 없어져. 5시부터 수업한다고 사라져. 해가 중천인데 일을 안 하고. 젊은 것들이 부지런히 일해서 돈 모아가지고 땅을 마련해서 살 생각은 안 하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젊은 친구들에게 변화의 계기를 주면서 어떤 농민을 키울 거냐, 도대체 어떤 농민을 키워야 되느냐, 비빌 언덕을 만들어서 도움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키워야 되는데 어떤 농민을 키울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전국 최초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된 곳인데요. 이곳에서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는 조대성 씨는 젊은 협업농장 출신의 귀농인입니다. 어느덧 귀농 7년 차. 영농조합과 로컬 푸드 매장 등의 생산물을 출하하고 있는데요. 협업농장 처음 할 때 창업 멤버로 일하고 한 3년 정도 일하다가 지금은 독립해서 농사 혼자 짓고 있어요. 명문대 작곡가 출신인 조대성 씨는 먹거리와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젊은 협업농장에서 농사를 배우고 적응하면서 틈틈이 농촌 생활을 담은 음악과 팟캐스트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독립해 협업농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닐하우스에서 상추와 아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젊은 협업농장에선 작물 재배뿐만 아니라 농사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도 몸으로 익힐 수 있었는데요. 협업농장 하면서 사업 받아가지고 비닐하우스 공사를 한 2번 정도 했거든요. 하우스 짓는 경험이 흔치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 하우스를 지을 때 좀 많이 도움이 됐죠. 협업농장에서의 경험들은 조대성 씨가 농촌에 뿌리 내리고 농사를 짓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걸 먼저 고정했던 거? 성에 찰 때까지. 특히 제일 좀 힘들었던 거는 자신감이겠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근데 내가 한번 해봤다 그러면 부담 없이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더 많은 청년들이 농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미 힌트는 나왔어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자율적인 인간. 스스로 알아서 설계하고 책임지고 농사짓고 살아가는 농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농사 기반을, 농사 지으려면 땅이나 장비나 기계나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자, 이거를 다 돈 드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갖출 수는 없고 빌리기도 하고 중고품을 사다 쓰기도 하고 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과 의존하는 건 좀 다릅니다. 그죠? 빌리는 건 도움을 받는 거지만 누가 나한테 이걸 주기를 원하는 건 의존하는 건데, 의존하지 않고 농사에 필요한 기반을 스스로 가꾸고 형성하고 계속 좋게 만들고 관리할 줄 아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농민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농업 현실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추지 않으면 농민으로 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농업 현실이 어려운 이유는 농산물 가격이 싸서 그렇거든요. 협업농장의 상추, 아까 하우스 8동에 사는데 4kg 한 박스에 쌀 때는 보통 상추가, 보통 상추 농사는 3, 4월, 5월 달에 상추 가격이 싼데 농민이 받는 돈이 4kg 한 박스에 12,000원. 요즘엔 되게 비싸요. 여름엔 상추가 안 나오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날 더워서 10만 원까지도 가는데 보통 6, 7만 원 4kg 한 박스인데, 봄 기준 쌀대로 따지면 상추 한 장이 10원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농사 지어서 돈 벌어 먹고 살기 힘든 건데, 농산물 시장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시장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시장 여건이 불리하면 새로운 시장을 만들 줄도 알아야 돼요. 다른 데 가서 팔거나 다른 소비자를 찾아가거나 질질 끌려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스스로 좀 처음에 힘들겠지만 시장을, 농민 입장 생각해주는 소비자도 많이 있는데 그 소비자를 좀 찾아 나서고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농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도 배워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시골에서 사는 건 나 혼자 농사 지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저도 지금 반년 넘게 있으면서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저녁을 얻어먹습니다. 이장님 댁에서 이장님 사모님 댁에서. 그냥 이렇게 저녁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아 뭐 저녁 안 먹으면 오세요. 그러면 거기 앉아 있는 사람 몇 명 가서 같이 밥을 공짜로 얻어 먹어요. 맨날 공짜로 먹을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는 다른 식으로 보답을 해야 되죠. 당연히 주고받는 건 있는데 그게 공동체적인 삶이죠. 나 혼자 이렇게 농사짓고 잘 먹고 살다 이건 힘듭니다. 그런 농민은 사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혼자 농사 잘 져서 1억 2억 버는데 자기 농지만 그 동네에 있고, 그죠? 자기 돼지만 그 동네에서 키워. 살기는 저쪽 옆에 가까운데 아파트에 살고 아침에 쓱 나와서 대충 일하고 가고, 동네 사람들하고는 안 어울려. 마을 풀 깎는 안 나와. 풀 안 깎어. 그죠? 그런 농민이 필요할까?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새로운 농민의 세 번째 조건은 그런 겁니다. 농촌의 환경, 농촌도 지저분한 데는 지저분하고 보호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환경,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 지역 사회죠. 돌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들, 아이들, 외국에서 온 분들, 그죠?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사 말고도. 자기 농사를 지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의 환경과 지역 사회를 돌보는 일을 같이 여럿이 같이 어울려서 하면서 거기서 보람을 찾는 농민. 엄청 떼돈 벌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으면 그런 일에서 보람을 찾는 농민을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결론은 여러 가지 이유로 농촌에서 농사 지면서 살겠다는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농촌으로서는 기회입니다. 받아야 되는데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지역사회가 이런 걸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만들어서 도움을 주고 도와주면서 동시에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주변을 같이 돌보는 공동체 정신을 가진 농민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농가가 1%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5%까지는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누군가 농사도 짓고 지역사회 어르신도 돌보고 마을에 풀도 깎지. 그러면서 자기 자유로운 삶을 어느 정도는 좀 추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여기에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새로운 농민, 청년 농민을 우리가 농촌에서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한국 농업과 농촌의 향후 20년 뒤의 미래가 달려있다. 못 키워내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좋은 농촌, 이런 거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들을 많이 붙여주셨는데요. 한 2개 정도만 골라서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쭉 예,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젊은 협업농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예, 어느 분이? 네, 그 협업 농장에 들어갈 수 있을 이제 자격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서 적어봤습니다. 무슨 자격이 있거나 그렇진 않고, 아주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신 노인을 받지는 않겠죠. 그렇죠? 농업에 관심이 있는 20대, 30대, 어쩌면 40대까지도 받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그래서 직접 문의를 하시고 그러시면 되고요. 젊은 협업농장의 경우에는 요 최근에 이제 다른 일들을 좀 시작을 했는데,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올 때 그래도 여기서 한 1년은 살아봐야 될 거다, 또는 6개월은 있어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올 텐데 이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예,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 도시에 농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몇십 명 모아가지고 날짜를 정해놓고 오라고 해서 소개하는 거죠. 1박 2일이나 2박 3일 뭐라 그러죠? 캠프. 그런 걸 해서 그 중에서 좀 얘기 듣고 관심 있는 분은 와보고 싶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좀 약한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2주일 동안 살아보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농부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2주일 동안 똑같이 해보는 겁니다. 가서 농사일 있고 뭐 그 정도 이제 선 경험을 가지면 내가 농촌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무튼 원칙적으로 무슨 자격 조건 같은 건 없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협동농장을 심층 관찰하시면서 많은 청년 농민분들 만나셨을 텐데 옆에서 지켜봐 오시면서 보람찼던 부분이나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현실들을 반추해 봤을 때 한국 농촌과 농업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그래도 일부러 골랐습니다. 일단 첫째, 제가 청년 농민을 키우는 건 아니고요. 청년 농민을 키우고 도와주는 농장을 옆에서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뭐 가끔 잔소리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면서 제가 보는 관찰자로서 느끼는 즐거운 때가 있고 좀 이건 좀 힘들겠다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즐거운 거는 뭐냐면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이 친구들이 조금씩 옆에서 보면 변화하는 개인의 삶이 변해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 그 이주농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친구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 30대 초반인데 엊그저께 왔어요. 이제 2주일 동안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하루 일을 했는데 이제 글을 남겼어요. 이제 공유하는 글을 딱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밖에 일을 안 했지만 하우스에서 협업농장에 몇 달 동안 일한 20대, 자기보다 한 10살 아래 일하는 들어가고 심지어 10대도 있어요. 같이 일하다 보니 이 친구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잡담할 거 아닙니까? 너 앞으로 뭐 할래? 이런 얘기들.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랐다. 나는 나이 30이 넘도록 굉장히 시키는 것만 하고 타율적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와서 보니까 여기 젊은 친구들은 나보다 훨씬 더 어른스럽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평이 나오는 걸 옆에서 보면 젊은 협업농장이 갖고 있는 어떤 교육적 기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달성되는 것 같다. 사람이 변해나가는 모습, 자율적인 농민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 보람을 느끼거나 좀 굉장히 기분이 좋죠. 옆에서 보는 입장이어도. 어려운 점은 뭐 그겁니다. 돈 문제입니다. 농담으로 그러는데 하우스 8동에서 1년 내내 10가지 종류의 엽채류입니다. 엽채류를 하는데 채소 종류인데 한 장 한 장 딸 거 아니에요. 손으로 다. 1년에 몇 장을 따냐고 한번 계산을 해보자. 500만 장? 500만 장 중에 한 250만 장이 상추일 것 같은데 그나마 그게 돈이 되니까 쌀 농사보다는 작은 땅에 살 수 있으니까 그걸 하는데 워낙에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겨우 먹고 살 정도고 뭐 이런 게 문제죠. 하도 고되게 일하고 뭐 농업이 그렇긴 합니다만 그걸 배워야 되지만 그게 옆에서 보기 안쓰러운 건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전망을 말씀하셨는데 뭐 이런 농민을 키우는 문제든 다른 문제든 연구자로서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어떠한 게 전망이 있다고 보느냐 없다고 보느냐. 저는 이렇게 좀 말장난 같지만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전망은 있다거나 없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전망은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정해진 게 아닙니다. 전망은 만들어 나가는 거지 이미 지금 앞으로 이게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망은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엔 힘들어도 줄기차게 꾸준히 노력을 하면 그 전망은 결국 있는 것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정말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그겁니다. 아마 해방 이후 계속 어려워진 농업 농촌의 현실 속에서 겨우 찾은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아주 많은 수는 아니지만 뜻밖에도 요즘의 젊은이들이 잘 모르면서도 농업이나 농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피폐해진 농촌은 이 젊은이들을 엄청나게 필요로 합니다. 이 젊은이들을 잘 붙잡고 잘 가르치고 잘 어울리고 돌보는 것, 거기에 우리 농업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